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디죠? 200페이지입니까? 계약법 하나도 안 들어왔습니까? 그럼 이전에 이전주에 유치권부터 있습니까? 자, 이전주에 했던 거 쭉 정리하시고 오늘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담보물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중에서 전당포 사장님, 질권은 우리 시험범위 아니고 유치권과 저당권만 시험범위라고 했죠. 자, 이 담보물권의 공통된 특성이 네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가 부종성. 부종성은 엄마가 있어야 자식도 있고 엄마가 죽으면 자식도 죽는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엄마가 피담보 채권이죠. 그다음에 자식이 담보권, 저당권이 대표입니다. 그래서 피담보 채권이 존재해야 저당권도 존재할 수 있고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한다. 등기 말소안에도 소멸하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수반성. 수반성은 5글자 엄마 가치가. 피담보 채권이 이전되면 저당권도 따라가는 성질. 근데 따라가기 위해서는 부기 등기를 해줘야 되죠. 부기 등기 못했다. 이 말은 못 따라갔다 이 말입니다. 못 따라가는 저당권은 존속한다, 소멸한다, 소멸한다. 따라서 처음부터 채권을 남겨두고 저당권만 따로 파는 것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헤어지면 죽어버리니까 안 되고. 세 번째가 불가분성. 돈 다 받을 때까지 담보권은 끝까지 살아 있다. 그래서 3억을 빌려줬는데 채무자가 2억 9,999만 원 갚았다. 그럼 채권자는 10,000원을 못 받았죠. 10,000원을 받기 위해서 그 집 5억짜리라도 바로 경매로 넘길 수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물상대의. 자, 저당권은 물권이고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 그래서 물건이 사라지면 물권도 존속한다, 소멸한다. 소멸하는 게 원칙인데 그 집이나 땅에다가 저당을 잡아놨는데 그 집을 다른 사람이 실수로 불질렀다. 그럼 집주인은 그 사람한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보험에 드러났다면 보험금도 청구할 수 있다. 땅에다가 저당을 잡았는데 땅을 국가가 강제 수용했다. 그러면 수용보상금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물건이 사라진 대신 다른 권리가 생기면 저당권이 그 다른 권리에 대신 미치는 걸로 보자. 물상대의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유치권 들어가시면 유치란 말은 점유란 말과 똑같다고 했죠.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사례 두 가지. 세탁소 사장님하고 수급인, 공사에서 수급인 두 가지 했었죠. 그래서 옷에다 드라이하면 그 옷 드라이비 10,000원을 주지 않으면 세상 누가 오더라도 옷 못 줘 버틸 수 있다. 수급인도 공사대금 안 주면 세상 누가 오더라도 건물 안 넘겨주면서 버틸 수 있다. 이게 유치권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옷이 100만 원짜리인데 세탁소 사장님이 10,000원을 받기 위해서 그 옷을 안 돌려주고 버틸 수 있죠. 그건 이 10,000원의 채권이 뭐 때문에 발생했을까? 옷 때문에. 그래서 채권하고 옷하고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야 되죠. 밀접한 관련성을 일본말로 결련성 이리 부릅니다. 따라서 그게 있어야만 유치권이 인정되는 거니까 세탁소 사장님이 우연한 사정으로 갑의 TV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갑이 내 TV 돌려주세요. 이때 TV 가지고는 유치권 행사가 된다는다. 안 됩니다. 드라이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도둑놈한테도 점유권은 인정하죠. 점유권 하나 인정해주지 다른 권리는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래서 도둑놈이 남의 컴퓨터 훔쳐서 업그레이드 됐다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유치권 행사할 수는 없다. 그다음에 유치권은 자기 물건 가지고 있다. 남의 물건 가지고 있으니까 보관을 잘해야 되죠. 그걸 법학에서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줄여서 성관주의 의무. 그다음에 유치는 다른 말로 점유니까 유치권자가 목적물의 점유를 상실하면 그 순간 유치권도 존속한다, 소멸한다, 소멸한다. 그다음에 이제 저당권 파트로 넘어가시면 갑이 을한테 돈을 빌린다. 그러면 갑은 돈 빌린 사람 채무자고 을은 돈 빌려준 사람 채권자죠. 보통 갑이 을한테 돈 빌리면서 자기 집을 담보로 제공합니다. 그럼 갑은 채무자 겸 저당권 설정자.
을은 채권자 겸 저당권자. 이게 일반적인데 집에서 아내분들이 두 번째로 싫어하는 남편 있죠. 갑이 을한테 또 밀린다. 그러면 여전히 갑이 채무자인데 친구 병한테 내가 담보로 내세울 만한 물건이 없으니까 너네 집 좀 담보로 제공하면 안 될까 해서 병이 담보를 제공했다. 그럼 병이 저당권 설정자죠. 이 사람 뭐라 부른다? 물상보증인. 물건 위의 보증선사라. 그래서 물상보증인. 이렇게 정리하시고, 어쨌든 이렇게 물상보증이든 채무자든 이렇게 채권자랑 저당권 설정 계약 맺고 저당권 등기해줬다. 그럼 채권자가 이제 저당권 취득했죠. 그럼 그 저당권은 어디까지 미칠 것이냐? 저당 목적물 자체는 당연히 미치죠. 그거 말고 두 가지 더 있었죠. 부합물, 종물. 그래서 2층 건물에 저당을 잡았는데 3층이 증축되는데 그게 부합돼 버렸다. 그러면 저당권은 2층에만 미친다. 5층까지. 5층까지 다 미치고, 농가주택에다가 저당을 잡았는데 그 농가주택에는 창고도 있더라. 창고가 뭐? 종물. 그러면 저당권은 그 종물에도 미친다. 그 다음에 오른쪽 넘어가시면 나중에 기본서 나와도 개념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피담보 채권의 범위라고 하는 거. 선순위 저당권자가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받아갈 수 있는 돈, 채권의 범위, 이걸 피담보 채권의 범위 이렇게 썼고, 또 하나 개념 정리할 게 있었죠. 이 개념은 엄청 중요합니다.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이나 지상권이나 전세권 셋 중에 하나를 취득하면 뭐라고 부르자? 제3취득자. 개념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정리하시고,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저당권 실행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뭐 유저당이라는 이상한 게 있는데 절대로 시험에 안 나오니까 여러분들은 앞으로 저당권 실행 나오면 뭘로 바꿔서 읽으신다? 경매 두 글자로 바꿔서 읽으시고, 나머지 그 아래는 나중하고 오른쪽 넘어오시면 제일 아래쪽에 근저당 있죠. 근저당은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고 그랬죠. 일정 기간, 즉 전속기간 결산기까지는 중간중간에 채권 채무가 0이 돼도 사라지지 않고 뿌리가 남아있는 저당, 뭐 근저당. 개념, 그 그림하고 개념 딱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물권에서 마지막 했던 게 하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2개 이상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했다. 무슨 저당? 공동저당. 거기까지 했고, 이제 오늘 계약법. 계약법 가시면 198페이지에 계약법 뭐 총설, 계약의 의 있고 계약의 종류 있는데, 자, 계약의 종류부터 보시면 의는 의미 없고, 계약의 종류 전형계약, 비전형계약 있죠. 어려운 거 아니고, 자, 사회실제에서 계약은 수천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계약 중에서 민법에 규정된 계약이 15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에 규정됐다 해가지고 이걸 전형계약 이렇게 부르고, 민법에 없는 계약 이걸 비전형계약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민법상 물권은 몇 가지? 8가지. 그 8가지 물권 말고 개인이 마음대로 물권을 만드는 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물권법은 강행 규정의 원칙이니까 개인이 8가지 말고 물권을 못 만들어요. 근데 계약은 민법에 15가지가 규정되어 있는데 이거 말고도 사람들이 지네 마음대로 새로운 계약을 만들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새로운 계약들을 비전형계약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근데 지구가 멸망해도 절대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건 무시하시고, 오른쪽에 양가로 2번 3번 있죠. 이건 시험에 잘 나옵니다. 양가로 2번 쌍무계약과 편무계약 있죠. 양가로 3번 유상계약과 무상계약. 양가로 2번 쌍무하고 편무는 양쪽 다 채무를 진다 그러면 무슨 계약? 쌍무계약. 한쪽만 지면 편무계약입니다. 유상과 무상은 서로 대가를 주고받으면 무슨 계약? 유상계약. 공짜가 무슨 계약? 무상계약입니다. 그럼 매매는 여러분 무슨 계약이다? 편무다 쌍무다? 쌍무죠. 갑이 거의 계약은 99%가 다 쌍무예요. 갑이 자기 집을 매매했다 이겁니다. 매매하면 여기 채무자가 누구죠 여러분? 채무자. 갑이 채무자다, 을이 채무자다. 방금 10초 전에 말씀했죠. 무슨 계약이라고? 그럼 누가 채무자다고?
양쪽 다가 채무자라고. 그러니까 쌍무라고. 그러면 여기서 왜 양쪽 다 채무자입니까? 집 팔았어요. 집을 기준으로 합니다. 집을 기준으로 하면 누가 집을 넘겨줄 의무를 지죠? 갑. 그럼 집을 기준으로 하면 갑이 채무자예요. 을은 집 달라는 사람이죠. 채권자고. 근데 돈, 매매 대금을 기준으로 하면 누가 채무자죠? 을이 돈자 되죠. 을이 채무자. 갑은 그럼 뭐? 채권자. 그럼 채무자가 몇 명? 2명. 무슨 계약? 쌍무계약. 그래서 이런 게 쌍무계약입니다. 거의 모든 계약이 다 쌍무계약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 말고 원칙이 항상 중요하다, 예외가 중요하다. 예외가 시험에 잘 나오니까 이제 편무계약이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했던 거 공짜로 망치 빌려줬다. 무슨 계약? 사용대차. 그럼 망치 빌려간 사람은 망치를 돌려줄 의무가 있죠. 빌려준 사람은 의무가 있다 없다? 빌려줬다니까요. 망치. 그 사람 더 이상 의무가 있다 없다? 없죠. 빌려간 사람만 망치를 돌려줄 의무가 있다. 쌍무다 편무다? 편무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유상과 무상은 대가를 주고받으면 유상이죠. 매매는 둘 다 서로 대가 주고받는다 안 받는다? 갑은 집 주고 을은 뭐? 돈 주고 서로 대가 주고받았죠. 이게 유상. 거의 대부분 계약이 다 유상입니다. 근데 사용대차 여러분, 사용대차는 공짜로 빌려줬죠. 그러면 그건 유상이다 무상이다? 무상. 시험에 엄청 잘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증여 여러분, 증여는 공짜로 물건 준 거죠. 그러면 공짜로 물건 주면 증여계에 가면 누구만 의무가 있죠? 준다고 한 사람만 의무가 있지 받은다는 사람은 의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대차도 여러분 공짜죠. 그러면 유상 무상? 무상. 그러면 결국 그 양가로 2번과 3번을 한 줄로 정리하면 시험에는 10년간 4번 이것밖에 안 나와요. 증여하고 사용대차 이것만 나옵니다. 그럼 증여 사용대차는 쌍무다 편무다? 편무. 유상이다 무상이다? 무상이다. 이것만 시험에 나옵니다. 증여 사용대차는 편무 무상계약이다. 10년간 4번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한 줄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실제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가끔씩 똘끼 있는 이 강사들이 모의고사에서 내서 설명을 드리는데, 여러분 증여라고 하는 건 계약이다 단독행위다? 증여 계약이다 단독행위다? 목소리가 작아지죠? 써놨잖아요 여러분. 증여 뭐라고? 계약이라고. 증여도 받겠다는 사람의 오케이 승낙이 있어야만 효과 발생하지. 여러분 제가 이걸 물어봤는데 답을 맞췄어야 돼요. 왜 틀렸냐? 생각을 안 하니까. 제가 첫날 단독행위입니까 계약입니까 하면 항상 뭘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올려라? 곰 다 암기했잖아요. 곰이 동면을 해제하면 상추나 취나물철이다. 거기 증여 있다 없다? 거기 증여 없어요. 거기 있으면 단독행위, 없으면 뭐? 계약. 첫날 곰을 다 암기하십니다. 그래서 암기합니까 못합니까? 암기합니다. 근데 답이나 문제 나오면 틀립니다. 왜? 이 문제가 그 문제인지 몰랐다고, 써먹을지를 모른다고. 지금 단독행위입니까 계약입니까 물으면 바로 곰 생각해가지고 아 거기 없구나 그러면 계약이다 이렇게 풀어야 된다니까요. 유증은 단독행위죠. 유증은 비밀증서를 하니까 이건 단독행위인데, 증여는 받겠다는 사람의 오케이 승낙이 있어야 돼. 계약. 증여를 여러분 단독행위라고 해버리면 어떤 황당한 문제가 발생하냐면, 갑과 을이 이웃에 살고 있는데 이 증여를 단독행위라고 봐버리면 두 사람 사이가 안 좋아요. 지금 주차 문제로 엄청 사이가 안 좋은데 어느 날 을이 일어나서 자기 집 대문을 열고 나왔더니 갑의 음식물 쓰레기가 을의 대문 앞에 놓여 있더라 이겁니다. 그럼 당연히 을 열받죠. 갑한테 쫓아가서 너 뭐하는 놈이야? 왜 여기다 음식물 쓰레기 놨어? 이걸 단독행위로 봐버리면 갑이 뭐라고 한다? 나 너한테 그거 증여한 거 해버리죠. 그 다음날 온 동네 음식물 쓰레기 다 모아가지고 우리 갑한테 갖다 놓고 나 너한테 증여한 거 해버리니까 말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받겠다는 사람이 오케이 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증여도 계약이지 단독행위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아래 제2절 일반적인 계약의 성립 있죠. 간단합니다 여러분. 거기 공일이 다요. 공일 청약과 승낙의 합치 있죠. 자 단독행위는 의사표시가 몇 개?
단독행위는 하나죠. 계약은 몇 개? 2개. 근데 너무 중요하니까 이름까지 붙여놨어요. 계약할 때 먼저 한 게 뭐고? 청약. 나중에 한 게 뭐고? 승낙. 둘 다 의사표시입니다. 이 청약과 승낙이 합치가 돼야만 계약이 성립합니다. 근데 여러분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청약과 승낙은 계약할 때 먼저 하면 뭐다? 청약. 나중에 오케이 하면 승낙. 그렇게 나누는 거지 내용으로 나누는 게 아닙니다. 그럼 갑이 을한테 내 땅 사. 3억에 사라. 3억에 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이게 뭐다? 청약. 을이 오케이 했다. 그럼 뭐다? 승낙이 되는 거죠. 이게 아니고 정반대. 갑의 땅이 있는데 을이 갑한테 야 3억에 나한테 팔아라 했습니다. 이거 역시 뭐다? 청약입니다.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갑이 오케이 하면 뭐다? 승낙. 내용이 아니고 계약할 때 먼저 요청. 계약을 요청. 그래서 청약. 먼저 한 게 청약. 나중에 이게 뭐? 승낙. 그러면 청약은 보통 특정한 사람한테 내 물건 사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불특정 다수인한테도 청약할 수 있다 없다? 광고를 통해서도 청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특정 다수인한테 청약할 수 있는데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근데 그런 문제들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요. 헷갈리시니까 이걸로 암기를 하십니다. 자판기 설치했습니다. 길거리에 자판기 설치하면 아무나 뽑아 먹으라는 거죠. 이거 청약이다 아니다? 길거리에 자판기 설치가 청약입니다. 그래서 시험지 낼 때 청약의 상대방은 불특정 다수라도 무방하다 딱 나오면 자판기 설치 아무나 뽑아 먹으라 이거죠. 무방하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법조문 아래 두 번째 줄 쉼표 다음에 청약의 상대방은 특정인이든 불특정인이든 무방하다 돼 있죠. 거기다가 자판기 설치 청약 이렇게 해놓으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렇게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뒤로 넘기시면 여러분 우리 첫날 공부했던 거 청약도 의사표시 승낙도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원칙 언제 효력이 발생하는 게 원칙이다. 상대방한테 뭐한테? 도달한 때. 근데 제가 예외가 있다고 했죠. 이 두 가지가 우리 시험범위 나오는데 그 둘 중에 엄청나게 잘 나오는 게 531조 법조문입니다. 다음 페이지. 그럼 531조 보시면 법조문 제목에 모르는 말이 나왔죠. 뭐죠? 격지자. 자 보십니다. 격지자의 격자는 간격할 때 격자예요. 지자는 땅지자. 그래서 간격이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법을 처음 만들 때는 거기다 쓰는 거 아닙니다. 지금 써봐요. 음욕고 처음 법을 만들 때는 장소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격지자리 부렸습니다. 예전에 1950년대 민법을 만들었으니까 그때는 교통통신이 발달하지 않았죠. 그러면 계약할 때는 멀리 떨어지는 사람은 시간이 깨졌다 안 깨졌다? 깨졌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교통통신이 너무 발달했죠. 여기 원주에서 제주도 바로 전화해서 계약할 수도 있다 없다? 이번 주말까지 귤 100박스 보내죠. 오케이 계약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날은 격지자는 장소적 개념이 아니에요. 시간적 개념입니다. 시간. 계약할 때 시간이 깨지면 격지자를 부릅니다. 반대말은 바로 계약하는 사람들을 대화자 그럽니다. 그러면 원주하고 제주도 전화했다. 이 사람들은 장소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격지자다 대화자다. 대화자. 한국과 미국 전화해서 바로 계약할 수도 있죠. 다 뭐다? 대화자. 그러면 계약할 때 바로 하는 거죠. 근데 계약할 때 시간이 깨지는 계약이 뭡니까? 얘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 마시면 돼요. 그래서 격지자 나오면 여러분들 앞으로 편지로 계약하는 사람들. 편지로 계약하면 시간 깨진다 안 깨진다? 깨지죠. 이거 편지로 계약하는 사람이 격지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갑하고 을하고 갑이 편지로 3월 1일 날 내 물건 사라 청약을 했습니다. 편지로. 그리고 이 편지가 을한테 3월 3일 날 도달했다. 편지는 하루 이틀 깨지니까 편지 받고 우리 마음에 들어서 오케이 3월 4일 날 승낙을 했다 이겁니다. 이 편지가 3월 6일 날 갑한테 도달했다. 그러면 청약 있고 승낙 있죠. 오케이 한 거죠. 둘이 의사합치하죠. 계약은 성립한다 안 한다? 한다. 근데 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으면 청약도 의사표시, 승낙도 의사표시죠. 의사표시는 언제 효력 발생한다? 상대방한테 도달할 때. 근데 여기 이제 법이 예외를 규정해 놨습니다. 그게 531조 법조문.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 동그라미. 승낙의 동그라미. 승낙의 통지를 뭐한테?
발송의 동그라미. 발송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거기다 써놓습니다. 발신주의. 그래서 예외적으로 발신주의를 취하는 게 있다고 그랬죠. 그게 지금 이거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편지가 도달했죠. 승낙을 지금 도달했죠. 언제 발송했죠? 3월 4일. 그럼 이 계약, 갑과의 이 계약은 3월 6일 날 성립한다. 3월 4일 날. 3월 4일 날 성립합니다. 원래는 도달주의가 원칙인데 겹치지 않은 편지를 계약한 사람은 보낼 때 바로 성립한다. 세금 때문에 이런 황당한 규정을 마련해놨습니다. 이유는 나중에 한 4월쯤 설명을 드릴 건데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론만. 그래서 이게 시험에 너무너무 잘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에 꽂혀버렸냐면 격지자. 여기가 신기한 말이니까 여기에 꽂혀가지고 격지자 나오면 발신주의 가버립니다. 여기서 교수들이 함정을 많이 팝니다. 그래서 그 법조문은 이 두 줄로 정리하시면 깔끔합니다. 격지자 간의 승낙은 방금 무슨 주의였다? 발신주의. 이걸 엄청 많이 냈어요. 내다 보니까 이제 수험생들이 시험지를 다 맞춰요. 그럼 교수들은 기분이 별로 안 좋다. 그래서 장난칩니다. 그래서 격지자 해가지고 승낙을 내버리는 게 아니고 청약을 내버립니다. 청약은 법에 규정 없죠. 그럼 원칙으로 돌아가요. 그럼 무슨 주의? 도달주의. 그래서 격지사이라도 청약은 무슨 주의? 도달주의. 상대방한테 도달해야만 효력 발생합니다. 이제 뭐는 발신주의다? 승낙. 그래서 갑의 청약은 언제 효력 발생한다 여러분? 3월 3일 날. 청약이니까 도달해야만. 승낙은 보낸 날짜에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그 아래 03 기타 방법에 의한 계약의 성립. 이것도 간단하지만 시험에 잘 나옵니다. 거기 양가로 1번 제일 앞에 네 글자가 뭐죠? 의사실현. 오른쪽에 양가로 2번 제일 앞에 네 글자 뭐? 교차청약. 여러분 계약은 청약과 승낙이 있고 두 개 의사합치가 돼야만 성립하는 게 원칙이라고 했죠. 근데 예외적으로 승낙이 없는데도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게 그 두 가지입니다. 어려운 내용 아니고 간단합니다. 자, 갑이 물수건 세탁업 사장님, 물수건 세탁업 사장님이고 을이 고깃집 사장님입니다. 갑이 을한테 내 물수건 좋으니까 내 물수건 갖다 쓰세요. 5월 1일 날 청약하면서 청약과 동시에 물수건을 보냈습니다. 송부했다. 이 물수건이 을한테 5월 3일 날 도달했고 5월 5일 날 어린이날 손님이 많아가지고 고깃집 사장님이 이 물수건을 뜯어서 사용을 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5월 7일 날 갑이 알게 됐다 이겁니다. 그러면 원칙 계약이 성립하려면 청약이 있고 또 뭐가 있어야 된다? 승낙. 근데 고깃집 사장님이 승낙한다는 말 안 했죠. 그래도 뜯어서 사용한 건 승낙할 생각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계약은 성립합니다. 근데 영원히 시험 문제가 하나인데 언제 성립하냐 이겁니다. 을이 뜯어서 사용할 때 성립하느냐 아니면 갑이 그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성립하냐 이것만 시험 문제입니다. 근데 양가 1번 앞에 네 글자 제목이 뭐? 의사실현. 의사를 표시는 안 했는데 온몸으로 그걸 행동으로 실현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언제 계약 성립한다? 5를 뜯어서 사용한 때. 그러면 법조문 보시면 법조문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자 밑줄 짝 사실이 있는 때 영원히 그것만 나옵니다. 사실이 있는 때 이때 성립합니다. 그럼 시험 문제 장난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사실이 있는 때 밑줄 쳤죠. 거기다가 써놓으십니다. 안때 X. 항상 시험 문제 안때 성립한다. 청약자가 안때 성립한다. 이렇게 장난칩니다. 네, 안때가 아니고 사실이 있는 때 그때 성립한다 하시고 오른쪽 교차 청약 더 간단합니다. 자, 갑이 을한테 야 내 땅 3억에 사라 이렇게 청약을 했습니다. 3월 1일 날 청약했고 이게 을한테 3월 3일 날 그 의사표시가 도달했는데 도달 전에 을은 이 사실을 모르면서 갑한테 네 땅 나한테 3억에 팔아라 이렇게 했습니다. 역시 을이 한 것도 뭐다?
청약. 이 청약이 3월 2일 날 했는데 3월 4일 날 갑한테 도달했답니다. 그럼 원래는 청약과 승낙이 있어야만 계약이 성립하는데 청약밖에 없죠. 이게 청약이 교차됐다 해서 뭐 교차 청약. 내용이 3억 일치하죠. 굳이 계약 성립을 부정할 필요는 없다. 이때도 계약이 성립하는 걸로 보자 이겁니다. 근데 언제 성립합니까? 이것만 시험 문제입니다. 언제 성립한다? 양청약이 모두 뭐한 때? 도달한 때. 그럼 보시면 법조문 교차 청약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된 경우에는 양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의 동그라미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 시험 문제 장난칠 때 양청약이 발송된 때 성립한다. 나중 청약이 발송된 때 성립한다. 이렇게 장난칩니다. 그래서 도달의 동그라미 쳤죠. 여기다가 발송 X. 여러분 이 간단하지만 시험 문제는 10년간 4번씩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간단한 법조문들. 사실이 있는 때를 뭘로? 안 때로 장난치고 도달을 뭘로? 발송으로 장난쳐가지고 내니까. 그런 사소한데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했고 제3절 제일 앞에 두 글자가 뭐죠? 약관. 여러분 약관 통해서 계약해봤다 안 해봤다? 많이 해보셨죠? 특히 보험계약하면 많이 더 약관도 몇 장 되죠? 이거 말고도 뭐 고속버스를 하나를 타더라도 표 뒤에 약관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 약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안 중요합니다. 우리 시험에 뭐 5년 가야 지문 하나 정도 나오는데 공식 우리 시험 범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개념만. 지금 개념이 뭐냐면 대기업들이 미리 계약 내용을 뭐 해놓은 거? 인쇄해 놓은 거. 이게 약관이에요. 이제 대기업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미리 인쇄해 놓은 거. 이걸 뭐라 부르자? 약관.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지금 개념만 아시면 되고 나머지는 필요 없고. 뒤로 넘기시면 어려운 말이 나옵니다. 제4절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죠. 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수를 한 사람은 상대방한테 책임을 져라. 그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인데 오늘 공부한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를 지금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자, 책 117페이지로 돌아가십니다. 제일 앞에 117페이지 우리가 첫날 했던 걸로 돌아가십니다. 그럼 117페이지로 돌아가시면 03 목차의 제목이 법률행위의 뭐하고 뭐?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이죠. 자, 이제 복습하는 거니까 다시 성립요건은 딱 세 가지죠. 계약은 누가 한다? 사람. 계약하는 사람은 뭐라 부르다? 당사자. 그 다음에 권리 변동을 일으키려는 뭐? 목적. 그걸 밖으로 드러낸 게 뭐? 의사표시. 그러면 117페이지에 그 따옴표로 세 가지 있죠.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있으면 계약은 성립한답니다. 뒤로 넘기시면 그러면 성립한 다음에 효력이 있냐 없냐. 이게 효력 요건이죠. 그럼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1번 있고 거기 기억, 니은, 디귿 있죠. 기억이 당사자는 계약할 만한 능력이 있을 것에서 의사능력과 행위능력 봤었죠. 두 번째 목적이 유효되려면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디귿 의사표시는 의사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을 것. 근데 우리 공식적인 우리 시험범위의 시작은 목적의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그래서 120페이지 큰 목차가 뭐죠? 120페이지 큰 목차. 119페이지. 119페이지 제일 위에 큰 목차. 법률행위의 목적이죠. 1번이 뭐? 확정. 2번이 가능. 그 다음에 뒤에 3번, 4번이 적법과 사회적 타당성이 있죠. 그건 확정, 적법, 사회적 타당성은 다 설명드렸는데 가능은 별표만 치고 설명을 드렸다 안 드렸다. 119페이지에 가능 있죠. 별표 쳐졌다 안 쳐졌다. 쳐져 있는데 설명은 안 했죠. 5주차에 돌아와서 다시 볼 거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걸 이제 볼 겁니다. 그러면 거기 가능의 아래 양가를 본 목차가 뭐죠?
원시적 불능. 뒤로 넘기시면 2번 목차가 후발적 불능이죠. 이제 이걸 정리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본서나 이 입문서보다는 칠판에 세 줄로 정리하신 게 훨씬 더 깔끔해요. 깔끔하니까 202페이지 가시면 아래 여백이 좀 있죠. 거기다 총 5줄을 쓸 겁니다. 근데 처음 시작할 때 한 위에다가 2줄 정도를 남겨놓고 그 아래부터 쓰시기 바랍니다. 좀 여백을 남겨두고 이쪽에다가. 그래서 제가 여기서 첫날 설명은 여기서 끝나고 넘어갔습니다. 자, 계약은 목적 달성이 가능해야만 유효하죠. 그리고 불가능하면 무효인데 제가 첫날 그냥 이것만 하고 넘어갔어요. 자, 2017년 현재 가비울한테 달나라 가서 골프 치게 해주는 계약. 그러면 10억 주기로 하는 계약. 현재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 그런 계약은 유효, 무효? 무효입니다. 목적 달성이 가능해야만 계약은 유효됩니다. 그러면 가능의 반대말은 당연히 뭐다? 불가능이죠. 근데 이것도 말이 길다고 법학에서는 중간에 가짜를 빼버립니다. 그럼 법학에서는 가능의 반대말이 뭐다? 불능입니다. 이 불능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원시적 불능이라고 하는 것과 후발적 불능이라고 하는 걸로 나눠집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나누는 겁니까? 간단합니다. 기준 시점이 언제를 기준으로 나눕니까 하면 법률행위 성립 당시. 그러면 이 말도 저는 낯설고 어렵습니다. 그럼 쉽게 바꾸면 돼요. 법률행위는 항상 모르면 뭘로 바꾼다? 계약. 성립은 그대로 써도 되는데 바꾸면 또 체결.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계약 체결 전부터 불능이면 무슨 불능? 원시적 불능. 계약할 때는 멀쩡했는데 나중 불능되면 뭐? 후발적 불능됩니다. 그러면 여기 이런 겁니다. 갑이 을한테 자기 별장을 사고 팔았습니다. 3월 1일 날 별장을 사고 매매 계약이 있습니다. 그럼 법률행위 언제 했다? 3월 1일. 그 다음에 3월 15일 날 중도금 주리했고 3월 30일 날 잔금하고 등기서류 맞바꾸기로 했다 이겁니다. 근데 이 갑의 별장을 지금 3월 1일 날 팔았죠. 근데 이 갑의 별장은 갑의 아들인 갑다시가 봄방학이라고 별장에 놀러 가서 친구들하고 바베큐 파티하다가 홀라당 불태버렸습니다. 2월 25일 날. 근데 아버지한테 맞아 죽을까봐 아버지한테 알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별장이 있는 줄 믿고 을과 언제 계약했다? 3월 1일. 그럼 계약 체결 전부터 별장은 사라지고 없죠. 무슨 불능? 그러면 3월 1일 날 기준으로 별장을 넘겨주는 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자, 가능하면 계약이 유효하죠. 근데 불가능하니까 계약 유효, 무효? 무효입니다. 근데 여기서 을은 2월 25일 날 가서 답사를 갔다 왔어요. 그럼 2월 24일은 별장이 있었죠. 그 마음에 들어서 계약을 3월 1일 한 겁니다. 그다음에 모르는 상태에서 별장이 사라지고 있는데 모르는 상태에서 계약하고 이 중도금과 잔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은행에서 융자를 받는 등 비용을 투입했어요. 그럼 그 비용 손해죠. 그 손해는 갑이 볼 거냐 을이 볼 거냐 이겁니다. 누가 손해보는 게 맞다? 당연히 사라지고 없는 별장을 판 네가. 계약할 때 실수했죠. 네가 책임져라. 이거를 거기 제리의 목차가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수했다 안 했다? 했다. 그 사람은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진다. 이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그래서 535조. 거기 제리의 목차가 이거죠. 이건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후발적 불능. 자 보십니다. 계약할 때 별장이 있었어요.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계약금 1억 줬고 중도금 4억도 줬습니다. 그럼 이제 잔금 5억하고 저 별장을 넘겨주는 것만 하면 되는데 별장이 사라졌어요. 3월 20일 날. 왜 사라졌나? 원인이 두 가지입니다. 홍수나 벼락이나 제3자의 과실. 이렇게 사라지면 가박울한테 잘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천재지변이나 남의 실수입니다. 이렇게 사라진 경우 하나 있고 아니면 채무자 갑이 3월 20일 날 자기 별장에서 담배 피다가 홀라당 불태버렸다. 채무자의 과실로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3월 20일부로 별장은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없죠? 없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불능?
후발적 불능.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럼 후발적 불능 됐는데 이 계약은 유효냐 무효냐 이겁니다. 계약 유효 무효. 왜 유효입니까 하면 자 가능하면 유효고 불가능하면 무효라고 그랬죠. 근데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니까 3월 1일 계약할 때는 별장을 넘겨주는 게 가능했죠. 그러니까 계약이 뭐다? 유효합니다. 유효. 계약은 물건 사라졌어도. 그러면 유효하면 서로 권리무가 발생했다 안 했다? 했죠. 갑은 별장을 넘겨주고 어른 돈 줄 의무가 있죠. 근데 이 별장이 사라진 게 이거. 채무자 갑의 잘못으로 사라졌다. 그러면 지 잘못으로 약속을 못 지켰죠. 당연히 책임진다 집니다. 그러면 채무자의 잘못을 법학에서는 귀책사유리 불러요. 그러면 귀책사유가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있다. 그러면 갑이 지 잘못으로 별장을 못 넘겼죠. 그럼 갑이 책임진다 안 진다? 진답니다. 그래서 갑이 지 잘못으로 채무를 이행 못했으니까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나중에는 그냥 체불 선배 책임 이렇게 줄일 겁니다.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여러분 별장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없는데 그래도 계약은 유효다 무효다? 유효하다는 말은 별장이 없어졌지만 을도 갑한테 돈 주는 뭐가 아직 죽었다 살아있다. 살아있습니다. 그러면 을은 그 의무에서 벗어나고 싶겠죠. 그럼 을은 나 너랑 계약 쫑낼래 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나 너랑 계약 쫑낼래 이걸 이름을 법이 붙여놨어요. 뭐라고? 해제라고. 해제. 여러분 법학을 공부하실 때 안 되시는 분들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 법에서 쓰는 용어를 빨리빨리 내 걸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공부했으니까 제착사 계약했는데 제한 능력 착오 사기 강박의 사유가 있더라. 그때 나 너랑 계약 끝낼 거야. 이때 쓰는 말은 뭐다? 취소. 그러니까 법이 그때는 제착사는 취소란 말만 쓰지 다른 말은 못 써요. 그러면 채무 불이행 한 사람이 약속을 어겼다. 그 사람한테 나 너랑 계약 끝낼 거야. 이때 법이 뭐라고 이름 붙여놨다? 해제. 그럼 해제라는 말은 언제만 쓰는 말이다? 채무 불이행. 그러면 채무 불이행은 채무자한테 잘못이 없다 있다. 있다. 그래서 해제는 상대방한테 잘못이 있을 때만 쓰는 말이지 잘못이 없는데 거기다가 해제란 말을 써버린다. 된다는다. 절대로 안 된다. 잘못이 있을 때 이때만 쓰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시고 근데 별장이 3월 20일 날 사라졌다. 근데 홍수나 벼락이나 제3자의 과실로 사라졌다. 그럼 서로 잘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때는 갑의 잘못 없이 갑의 별장이 사라졌으니까 갑이 다시 별장을 지어서 을한테 넘겨줄 의무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을한테도 잘못 없죠. 그럼 을도 갑한테 잔금 줄 의무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금과 중도금도 결국은 집에 대한 별장에 대한 대가로서 준 돈이죠. 이거 갑이 가져간다 을한테 돌려준다. 돌려주죠. 집을 못 주니까. 그래서 이렇게 서로 양쪽 다 잘못 없이 계약이 끝나면 서로 주고받은 거 돌려주면서 깔끔히 끝내자. 이게 위험부담. 537조하고 38조 법조문은 암기 안 해도 됩니다. 여기서 이제 공부하는 겁니다. 이 세 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특히 이 주소 이것만 가지고도 한 문제가 무조건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전체 15년간 여러분 시험에 나왔던 거 지금은 다 몰라요 여러분. 지금 다 모르는 게 당연하니까 15년간 나왔던 거 한 번씩 쭉 읊으면서 이 세 줄 오늘 암기하시는데 첫 번째 잡으십니다. 우리 민법상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그 계약이 원시적 불능이거나 후발적 불능인 경우에 문제가 된다. O다 X다. 뭘 물어본지 감도 안 잡히죠. 우리 민법상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그 계약이 원시적 불능이거나 후발적 불능인 경우에 문제가 된다. O다 X다. X. 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어디서만 문제된다? 원시적 불능에서만 문제되지 후발적 불능하고는 상관이 없답니다. 두 번째, 우리 민법상 위험부담은 그 계약이 원시적 불능이거나 후발적 불능인 경우에 문제가 된다. O다 X다. X. 언제만? 후발적 불능. 그 다음에 10년간 3번. 자, 후발적 불능인 계약도 원칙은 유효하다. 다만 채무자한테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 O다 X다. X. 말은 그렇다지만 채무자한테 잘못이 있던 없던
후발적 불응은 계약은 뭐하다? 유효하다. 이렇게 내면 말이 그렇다니까 말 멋있네. 동그라미 쳐버립니다. 다 틀려버립니다. 그거. 그 다음에 자 다시요. 가장 중요한 건 이 한 줄. 해제란 말은 언제만 쓴다? 채무 불이행. 채무 불이행은 채무자가 잘못이 있다 없다? 있다. 이때만 쓰는 말입니다. 그러면 작년 기출문제 정답도 나왔어요. 자 보십니다. 갑하고 을하고 갑의 토지를 사고 팔기로 토지 매매 계약했고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갑이 을한테 땅 주고 을은 갑한테 돈 주면 되는 거죠. 근데 계약이 끝난 다음에 이 땅을 국가에서 강제 수용해 가버렸어요. 강제 수용하면 갑이 을한테 땅을 넘겨주는 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죠. 그럼 을은 다른 땅 사야겠죠. 우리 야 네가 땅 못 넘겨주니까 나 너랑 그냥 계약 해제할 거야. 해제했습니다. 해제된다 안 된다? 정답 써놓고 1분 전에 정답 말하고 시작했죠. 안 된다니까요. 해제란 말은 언제만 쓴다? 채무 불이행. 채무 불이행인데 뭐? 채무자한테 잘못이 있을 때. 이건 국가가 뺏어갔죠. 갑한테 잘못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해제란 말 못 쓴다니까요. 이때 해제한다 안 된다 이게 정답이에요. 이때는 뭘 얘기한다? 정답 써놨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썼어요. 두 사람 다한테 잘못이 없잖아요. 그럼 뭐? 위험부담으로. 잘못 없으니까. 위험부담 얘기를 하지 해제란 말을 쓸 수가 없다. 계속 나옵니다. 계속. 그래서 다시요. 해제란 말은 언제만 쓴다?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이란 말은 채무자한테 잘못이 없다 있다. 있다. 이때만 쓰는 겁니다. 잘못이 없으면 해제란 말을 못 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세 줄은 완벽히 암기하십니다. 이게 여러분 책의 119쪽에 이제 아까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개념이 있었죠. 여기 이제 있는 건데 거기를 집에 가서 복습하실 때 읽어보시는데 여러분 책에 있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더 깔끔해요. 여기 내용이 더 많고 또 이걸로 딱 119쪽을 보시면서 이쪽 202페이지 여기서 같이 써놓은 걸 같이 정리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시험에 나오니까 무조건 두 문제랑 무조건 연결되니까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 가시면 202페이지 가시면 202페이지 제4절 목차 제목이 뭐다? 그 다음에 204페이지 가시면 공의의 목차가 뭐죠? 위험부담. 그럼 여기 있죠? 계약책임과 과실책임. 그 다음에 여기 위험부담 있죠? 또 뒤로 넘기시면 206페이지 제7절의 목차가 뭐죠? 계약의 해지죠? 여기 해제. 이거 공부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 순서로 공부하는데 먼저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내용이 어렵지 않은데 말들이 어려워요. 말들이. 그래서 202페이지 가시면 202페이지 535조 1항 목적이 불능이 불가능이죠. 목적이 불가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 그 불능을 알았거나 뭐죠? 악이 그다음에 알 수 있었을 자 뭐 과실. 이제는 상대방이 자 동그라미 길게 동그라미 치십니다. 그 다음에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 거기까지 동그라미 길게 치시고 이걸 배상이 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다시 동그라미 길게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 이걸 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두 번째 줄에 여러분 두 번째 줄 동그라미 길게 쳤죠? 줄 하나 빼가지고 두 번째 줄이 신뢰이익입니다. 두 번째 줄이 신뢰이익.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이 이행이익입니다. 세 번째 줄이 이행이익. 그러면 뭐가 이행이익이고 뭐가 신뢰이익이냐? 자, 여러분 칠판 보시면 법학에서 앞으로 손해라는 말이 나오면 손해는 법적으로
실내익 손해라고 하는 것과 이행이익 손해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론만 중요합니다. 이 내용은 안 중요한데, 그럼 이행이익이 뭡니까 하면 거의 대부분 전매 차익을 말합니다. 어려운 게 아니고 여러분, 자, 갑이 을한테 자기 부동산을 10억에 팔았어요. 10억에 팔고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면 갑은 을한테 10억짜리 부동산을 넘겨줘야 되죠. 갑이 안 넘겨주고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면 약속 오겠으니까 을은 갑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이때 손해배상을 얼마 청구합니까? 얼마 청구하죠? 손해를 정해줘야 되죠. 보통 어떻게 청구하냐면 갑이 그 부동산을 을한테 정상적으로 넘겨줬다면 을이 병한테 그거를 11억 받고 팔 수 있었다 이겁니다. 11억에. 그러면 전매 차익이 얼마죠? 1억이요. 보통 그 1억을 손해배상 청구하는 겁니다. 이게 이행이. 네가 정상적으로 이행했다면 내가 이 정도 이익을 얻을 수 있었어. 이게 전매 차익입니다. 이게 이행이익이에요. 근데 실내익은 그게 아니고 실내익은 계약이 유효하다고 믿고 투입한 교통비, 조사비용, 융자비용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저 사안 보십니다. 저 사안에서 갑이 을한테 3월 1일 날 별장을 팔았는데 저 별장이 이미 2월 25일 날 불탔어요. 그럼 무슨 불능? 원시적 불능. 계약 유효 무효? 무효입니다. 근데 계약이 무효인데 을은 별장이 불탄 걸 몰랐죠. 그래서 계약이 유효하다고 믿고 믿었죠? 유효하다고 믿고 교통비용, 조사비용, 융자비용을 투입한 거예요. 그러면 자 계약이 지금 유효인데 무효인데 2월 25일 날 불탔다니까 지금 이거. 그럼 계약이 무효죠. 무효인데 을은 계약이 유효하다고 뭐 했다? 믿고. 믿었다를 한자말로 뭐? 신뢰. 하고 비용을 투입했다. 이게 신뢰입니다. 교통비용, 조사비용, 융자비용 이런 것들. 이걸 이제 손해배상인데 자 그럼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거는 몰라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지금부터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민법 문제를 풀 때 손해배상 이 말이 나온다. 그럼 손해배상 이 말이 나오면 실내익을 배상하는 게 원칙이냐 아니면 이행이익을 배상하는 게 원칙이냐입니다. 항상 무슨 이익을 배상하는 게 원칙이다? 이행이익. 이걸 배상하는 게 원칙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내용 나와도 손해배상 나오면 항상 무슨 이익 배상? 이행이익 배상이 원칙입니다. 근데 공인중개사 전체에서 유일하게 딱 하나가 실내이익을 배상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공부하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입니다. 그 법조문 두 번째 줄이 뭐라고 그랬죠? 두 번째 줄 길게 동그라미 쳤죠? 그걸 뭐라고 그런다? 실내이익. 이걸 배상하라 이거죠? 여러분 다시요. 2월 25일 날 별장 불탔다. 계약 유효 무효? 무효라니까요. 근데 그건 유효라고 믿고 교통비용, 조사비용, 융자비용 깨졌죠? 그 비용을 갑한테 손해배상 청구한다. 그러면 이거는 시험에 자 이게 잘 나오는 게 아니고 다시요. 다시 정리하십니다. 민법에서 손해 나왔다. 손해 나왔는데 모르는 내용 나왔습니다. 모르는 내용 나왔는데 시험문제 지문이 실내익을 배상한다 나왔습니다. 뭐 O다 X다. X 무조건 무슨 이익? 이행이익을 배상한다. 이게 정답이 항상. 근데 딱 한 가지 어디만 실내익 배상이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지금 하는 거 있죠? 이것만 실내익 배상. 나머지 모든 건 몰라도 무조건 무슨 이익 배상? 이행이익 배상. 이게 민법의 대원칙입니다. 네, 여기만 535조만 실내익을 배상한다 이겁니다. 그렇게 정리하시고 시간 좀 됐는데 여기까지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뒤로 넘기시면 204페이지 204페이지 위험부담 나와 있죠. 갑이 별장을 팔았죠. 그럼 갑이 매도인, 을은 뭐죠? 매수인. 그러면 여러분 이 상태인데 이 노란색 홍수나 벼락이나 제3자의 과실로 별장이 사라졌어요. 그럼 사라지면 갑은 을한테 돈 달라고 못하고 을도 갑한테 별장 달라고 한다 못한다? 못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갑이 을한테 돈 달라고 잔금 달라고 이행 청구가 안 된다 이거죠. 너무나 간단한 내용이에요. 이건 둘 다 잘못 없이 목적을 살았으니까 둘 다 이행 청구가 안 된다. 이거 이렇게 간단한 내용인데 이걸 많이 틀려요. 틀리는 건 제 잘못도 아니고 여러분 잘못도 아니고 국회 잘못이에요. 일본 말을 우리말로 안 바꿔주니까 그냥 돈 달라고 하지 못한다. 별장 달라고 하지 못한다. 이러면 되는데 이거를 지금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돈 달라고 못한다 이거죠.
여기서 아까 여러분 별장을 사고 팔면 누가 채무자였죠? 둘 다가 채무자죠. 근데 법은 설명도 안 해주고 그냥 한쪽만 채무자를 이렇게 정해놨어요. 여기서 채무자가 누굽니까? 이것부터 정리해야 돼요. 근데 법은 여기서 채무자를 물건을 판 사람, 별장을 기준으로 정해놨어요. 그럼 별장 기준으로 하면 누가 채무자죠? 갑이 별장을 줘야 되죠. 그러면 얘는 누구다? 채권자. 그래서 채무자 갑은 상대방 채권자한테 잔금을 달라고 못한다. 이걸 일본말로 채무자 갑이 돈 달라고 할 수 없는 위험을 부담한다. 이렇게 써놨어요.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 근데 이게 굉장히 헷갈려요. 나중에도.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할 건 다 표시만. 앞으로 이 위험 부담, 다른 데 아닙니다. 이 위험 부담에 있어서는 채무자 나오면 여러분 뭘로 바꿔서 읽으신다? 매도인. 그다음에 채권자 나오면 뭘 바꾸신다? 매수인. 그래서 보시면 거기 537조 제목 자체가 뭐죠?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죠. 거기 보시면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자 책임 없는 사유. 책임 없는 사유 잘못이 있다 없다? 없답니다.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는 채무자 나왔죠. 뭘로 바꾸신다? 매도인. 매도인은 상대방 매수인에게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잔금 달라고 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청구하지 못한다. 오늘 그 법조문만 보실 건데 그 아래 538조 제목만 보시면 제목 채권자 귀책 서열이 난 이행불능 나왔죠. 제일 앞에 세 글자가 뭐? 채권자. 채권자는 뭘로 바꾸신다? 매수인. 앞으로 그 법조문 두 개 읽을 때는 항상 너무나 헷갈리니까 채무자 나오면 매도인도, 그다음에 채권자 나오면 뭐? 매수인. 이렇게 바꿔서 읽으신 게 훨씬 더 편합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고. 근데 그거 힘들다. 그럼 빼요. 그럼 힘들면 빼도 되니까 자, 첫 시간 내내 나머지 다 빼도 돼요. 빼도 되는데 이 세 줄 지금은 다 몰라도 여러분 나중에 시험장 갈 때까지 제가 이 별장을 한 20번 불태울 거예요. 계속 같이 불태우다 보면 이제 지겨워가지고 저거 또 나오네 또 태우네 이거 하는 겁니다. 반복해서 시험 맞춰야 되니까 할 거니까 지금은 다 몰라도 이렇게 쭉 정리하시고 이 세 줄 정리하시고 세 줄이 다 안 된다. 안 되면 이거 하나라도. 자, 법학에서 해제란 말은 언제만 쓰는 말이다? 채무불이에. 채무불이는 채무자한테 잘못이 없을 때 있을 때 이때만 해제란 말을 쓴다 입니다. 무조건 두 문제 이상과는 연결되니까 이거 하나라도 지금은 정리하시고 10분 쉬었다가 203페이지 동시행의 항변권 그것부터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